이 집이 한 100년이 넘었으려나. 공로에 올라가서 상량을 보면 되는데 그거 확인해 본 지도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아서 저것도 100년이 됐거나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럴 건데, 근데 이 방은 세월이 잘 안 가요. 시간도 안 흐르고 달력도 안 넘어가고. 저 뒤에 괴종시계가 나보다 한 살 아래 67년생입니다. 저 시계가 멎은 지는 한 10여 년 돼가는 것 같은데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아요. 내가 기억하는 한 저 시계는 항상 저 자리에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요. 그 아래 달력은 진달래 산천에서 제작한 달력인데 안 넘어가네. 5년 묵었어요. 나만 늙어가요. 나만 늙어가. 이 방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록도 읽어보겠습니다. 녹음방초 승화시라 1873. 지금실에서 엄째 넘어 운항강을 건너면 임실 경계에 닿는데 큰 도마째와 작도마째를 지나면 성반마을이 나타난다. 성반마을은 치맛자락 같은 분지에 불과하지만 농지가 기름져 작황이 좋고 산골에 먹을거리가 더해져 예로부터 사람들 살림살이가 번듯하였다. 그 성반마을에 김기범이 어려서부터 드나들게 된 것은 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철마다 찾을 뿐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는 더욱 그리워 마실 삼아 놀러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그곳 분홍이 한번 들렀으면 한다면서 사람을 보내왔길래 유람차 찾아간 일이 있었다. 기범이를 부른 장씨는 기거할 빵을 내주고 대접 또한 후이할 터이니 손주들에게 글을 가르쳐달라 제안하였다. 며칠 말미를 얻은 기범이는 병호에게 사정을 밝히며 의견을 물었다. 함께 입신하리라 여겨 반대할 것으로 알았지만 뜻밖에도 마음 가는 대로 하라며 병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갈 길을 정하지 못하였네. 길이 없으니 붕괴고 있지. 내용은 자조였으나 목소리에서는 분노가 느껴졌다. 벗의 이탈이 서운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할 대상을 향해 노여워하는 듯하였다. 내야, 할머니와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날 속일 수 있지. 사실은 내 안에 거대한 욕망이 있거든. 집안을 일으키고픈 욕망, 호의호식하려는 욕망, 관에 들어가 세상을 이루겠다는 욕망. 목소리가 커지더니 병호의 눈에서 사나운 빛이 쏟아졌다.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넌 그걸 끊겠다는 거잖아. 끊는 거니? 밀려나는 게지. 기범이도 짜증이 나서 빽소리를 질렀다. 설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한사가 되어 불만 가득한 삶을 살겠다는 뜻이었다. 갓을 삐뚤어움이 쓴 채 세상을 냉소하는 일이 한사의 길이었다. 경서를 내던지고 훈장이나 직관으로 살면서 도선과 정감이 읊조렸다는 비기와 감결에 접근하여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별난에 휘말리는 자들. 불만 분자들과 어울려 방바닥이나 두들기다가 그래도 뜨거움이 식지 않으면 감언으로 사람을 부추겨 관하에 돌진하는 자들이 한사였다. 가중한 부세와 수탈에 시달릴 때 농부는 민요를 일으키지만 한사는 홍경래와 우군측이 그랬듯 모반의 길에 나서기 일쑤였다. 지난번 광양에서 소란 떨던 무리 중에는 태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바로 그 부류가 아닐 수 없었다. 이태 전에는 또 이필재라는 자가 도당을 모아 영의 관할을 점령한 뒤 수령을 처단했다지 않던가. 그런가 하면 병호 아버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잦아들어 자식의 어깨에 애꿎은 꿈을 짐지우며 부평초같이 사는 게 매문설경을 업으로 삼는 그네들이었다. 지금처럼 고여있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지. 밖은 풍설이 치지만 움막에라도 들어앉아 있으면 뭔가 도모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된단 말이야. 혹황과 폭풍 속에 던져진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비겁하지.
병호는 기범이가 생각해오던 것들을 단숨에 주워 섬겼다. 기범이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로 병호를 위로하였다. 내가 벌판에 나가 겪어보고 일러줄게. 병호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기범이는 조금 있는 논밭대기를 박지수에게 내주며 뭐라도 갈아먹으라고 일렀다. 언젠가 혼인을 하거든 지금실에 살림을 차리겠지만 우선은 경서를 읽으라며 집까지 병호에게 내준 후 그는 성반마을로 돌아갔다. 장씨 집안의 아이뿐 아니라 마을 아이 몇을 함께 가르친다는 조건으로 성반마을에 서당을 연 그는 일이 없으면 원정마을 고향으로 넘어가 박지수 등과 어울리고 더러는 임실이나 남원까지 넘나들며 새로운 사람들과 연을 쌓았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 필상이 성반마을을 찾아왔다. 순막에 칸 달아내는 일이 끝나고 텃밭에 고추라도 갈겠다더니 얼굴이 가무스루해지고 볼도 홀쭉하였다. 오전에 학동을 봐주고 더위를 피해 쉬고 있던 기범이는 필상의 방문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서서 눈을 꿈벅거렸다. 며칠 말미를 내서 어딜 좀 다녀오자는 필상의 말에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서 기범이는 장씨에게 허락을 받았다. 엄째와 갈리는 곳에서 구이동 방면으로 나가 그들은 전주 남문박 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필상은 봉상 희옥이를 찾아 오늘은 머물자 하였다. 바로 이 집이로구먼. 그들이 찾아든 국밥집은 지난 봄에 병호와 희옥이의 조카가 봉변을 당했던 그 집이었다. 엄째 순막에 칸을 달아낼 때 억새밭에서 병호와 그녀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모의하던 세 사람은 둘만 길을 나서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여겨 필상과 기범이가 뒤를 받치도록 말을 맞추었었다. 국밥집에서 싸움이 났을 때 끼어들겠다는 기범이를 말리느라고 병원에 못지않게 애를 태운 사람이 필상이었다. 샌님 같아도 병호 그자가 통뼈입니다. 생긴 건 녹두알만 해도 허리통 보면 영락없는 씨름꾼이거든. 혼자서 무례배를 상대하던 서슬을 형님도 봤잖수. 일찍부터 병장기를 다뤘기로 건법을 일러줬더니 금세 따라옵디다. 경서로도 창봉으로도 당할 수가 없더라니깐. 내 보기엔 그리 말하는 아우가 더 훌륭하네. 희옥이의 조카라는 그 처자는 산에 열 몫은 하겠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임봉서원 옆으로 빠지자 시야가 트였다. 그늘도 없는 벌판이라 기범이는 갓을 벗어 활활 부채질을 하였다. 정말 고추라도 심는 게요? 영락없는 농꾼 얼굴이구려. 한다고 해보는데 일을 망치고 있지. 그들은 소양천을 따라 화포로 올라갔다. 논밭일을 한다고 농군이 되는 것은 아니오. 농군을 아는 것도 아니오. 내 친구 박지수는 농군이라도 스님이나 무당 같을 때가 많습니다. 경서를 읽지만 농군보다 더 농군다운 선비도 개중에는 있단 말이오. 그래 다산 같은 사람을 칭송하는 거 아니오? 임술년에 진주에서 일어났다는 밀란을 생각해보시오. 몽둥이는 농군이 들었지만 등장을 하고 일을 꾸민 건 잔반이라잖소. 먹물이 그리 우스운 게 아닌 거요. 땀 흘리는 일이 재미있어 하는 일이네. 하지만 자네 말도 명심하지. 해가 뉘엿해질 무렵 그들은 희옥이네에 도착하였다. 기범이네를 동반하여 필상이 찾아가려는 곳은 동학사였다. 송진산의 사랑에서 병호를 만나 수경에 대한 눈치를 알게 된 희옥이는 바람 쏘인다는 핑계로 다음 파수엔 둘을 만나게 주선하였다. 희옥이의 눈에는 조카 또한 병호를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고 양부모 슬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점도 뚜렷해 보였다. 희옥이로부터 소식을 들은 필상은 둘의 감정도 감정이지만 4살 연상인 송씨의 나이가 급한지라 주변에서 먼저 서두를 일도 알았다. 그래 동학사의 오라비를 만나 병호 몰래 일을 매듭지을 작정이었다. 그나저나 성님은 어째 병호만 그리 챙기는 게요? 마누라 없이 독수 공방하는 건 나도 매 일반인데. 이튿날 여산 경계에 접어들자 기범이가 필상에게 따졌다. 희옥이가 말을 채갔다. 병호는 고지식해서 제 머리를 못 깎는단 말이지. 그럼 나는 뭐 오입쟁이인가?
병호야 째보든 곤보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지만 째보를 대거든 자넨 평생 원망할 게 아닌가. 하다 말다요. 두고 보시오. 나도 장가를 들 테니까. 보아둔 자리가 있는가? 내가 머무는 집 장씨가 중신을 서겠답디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집에 관연한 딸이 있는데 참하다네요. 서라고 했수. 희옥이가 낄낄대며 웃었다. 거봐, 혼자서도 잘한다니까. 은진장터에서 국밥에 탁주를 곁들이고 떼약볕을 걷자니 땀이 비오듯하여 연상계의 탑산 밑에서 더위를 식혔다. 진잠에 있는 주막을 찾아 복록방 신세를 지고 이튿날 점심 낮을쯤에나 일행은 계룡산에 닿았다. 스님을 만나거든 이야기는 내가 함세. 기범이 아우는 가슴이 온유월이라. 내가 온유월이면 성님은 무엇이며 병호는 뭐요? 병호 아우는 속에 얼음이 있지. 희옥이가 말참개를 하였다. 기범이가 여름이고 병호가 새 아니면 성님과 나도 하나씩 고릅시다. 성님이 가을 아시우. 나는 꽃피는 춘삼월이 좋소. 아무려나. 헌데 조카님은 병호 아우를 어찌 말하던가. 키가 좀 작답디다. 뭐가 좋은지 기범이가 죽는다고 웃었고 필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호 아우가 좀 작긴 하지. 헌데 나머지는 죄 크답디다. 큰 사람이기도 하지. 그러자 기범이가 한마디를 질렀다. 크긴 뇌가 크다는 게야. 그것들이 아주 정분이 나꾸려. 홍쌀문과 일주문을 지나 계곡을 끼고 걷자니 장마철이라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바위 치는 소리도 요란하였다. 바위가 많고 능선이 가팔라 동학사는 길가에 건물 여러 동이 도열하듯 서 있었다. 대웅전 마당에서 계단을 밟아 내려오는 스님을 붙들고 경허 스님을 뵈러 왔다고 하자 그는 잠시 기다리라더니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필상과 희옥이가 부처님께 삼배하는 동안 기범이는 처마에서 땀을 식히는데 매미소리가 요란하였고 담장 밑에 금낭화가 줄기를 흔들었다. 밑에서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에 밤송이 머리가 나타나더니 허리와 다리까지 거한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처마의 사내들과 경허가 서로 알아보고 합장하였다. 아직 공양을 못하셨지요? 따라오시지요. 경허는 공양간에 밥을 차리게 하고 다른 스님에게는 공양 마치거든 승방에 안내해달라 요청하였다. 일행이 잡곡밥으로 끼니를 마치자 기다리던 스님이 언덕바지의 요사체로 길 안내를 하였다. 그들을 맞아 경허는 자리를 권하고서 차를 대웠다. 금산사에서 뵐 때는 맹렬히 탐구하시더니 그새 다 깨우치셨는지요? 차 한 모금 마시고 필상이 답하였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야지요. 일이 한가하게 나들이를 하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동무님 사정을 헤아려 오신 게지요. 셋은 어리둥절하여 눈을 마주쳤다.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동무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세 사람은 또 한 번 놀라서 눈빛을 교환하였다. 기범이가 앓는 소리를 냈다.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여기 계신 처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인 줄 알고 어미개에 젖을 빨지만 실은 늑대 새끼 아니던가요? 늑대는 꼬리를 말지 않는답니다. 농인지 아닌지 말이 알쏭달쏭하였다. 각자 말미를 내면서까지 중요한 일로 알고 나섰으나 헛걸음이 돼버려 필상 일행은 다들 맥이 풀렸다. 볼 일이 사라져 일어설 짬을 보는데 경허가 물었다. 이 땅이며 물이며 저 수많은 별들이 어찌 시작됐는지 알아내셨습니까? 글쎄 알아내셨거든 스님이 일러주시오. 기범이의 퉁명스런 말에 눈을 부릅뜬 처사님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그 일로도 고가 많았는데 어찌 답을 드리겠습니까? 하더니 그는 몸을 일으켜 구석에 챙겨둔 피봉 하나를 가져왔다. 뭡니까?
혹 이필재란 이름을 아십니까? 도당을 모아 작변을 모의하고 영의 관할을 들이친 후 부사 이정을 살해한 이필재는 연이어 세제에서 병창을 습격하려고 오사를 꾸미다가 붙잡혀 능지처참된 자였다. 불과 2년 전의 일로 조선에 정씨왕조를 세우고 본인은 중원에 들어가 천자가 되겠다는 감언으로 사람들을 설득한 자였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조선을 들썩 들었다 놓은 인물이라 사람들은 이필재란 이름조차도 언급하길 거렸다. 그럼 이게 그자의 서간이라도 된단 말이오? 이곳엔 금강경 강해를 듣기 위해 젊은 행자들도 찾아옵니다. 노자께서는 말해질 도는 도가 아니며 규정될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고 하셨죠.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렇게들 찾아온답니다. 한때 이곳에 계시던 스님이 강원도 적조암으로 가셨는데 그 철수자께서 젊은 스님 편에 이걸 보냈더군요. 그곳 적조암에서 49일 기도를 하신 분이 이필재와 영의 관할을 함께 들었던 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도인이 스승으로 모시던 경주의 한 선비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필재를 언급하면서도 경언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함께 관할을 들이친 사람의 스승이 쓴 글을 내놓고도 말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노장께서 어찌 이 글을 보내셨는지 모르나 읽어보고서 곧장 동무님들을 떠올렸지요. 이것을 저사님들께 전하라는 뜻이 아니었을지요. 조심스레 보셔야 할 깹니다. 그때까지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기범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건을 간수하였다. 그것을 본 경은은 자, 저는 강론을 할 시간입니다. 하고서 일행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밖으로 나온 그들이 합장을 하자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경은은 뒤도 보지 않고 강원으로 내려갔다. 보려던 일을 허탕을 친 채 기범이네는 괴상한 문서 하나를 얻은 후 산에서 내려왔다. 열흘쯤 지나 병호까지 네 사람은 지금실 기범이네 집에 모였다. 천주시립 때와 마찬가지로 동학사에서 얻은 문건에 관해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도 그들은 술잔을 두고 한담을 주고받는데 털을 골라주는 짐승들과 하는 짓거리가 같았다. 병호에게 필사하라며 문건을 건넬 적에 기범이는 그를 놀려먹을 생각으로 문서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었다. 과연 만나자마자 그는 병호부터 물고 늘어졌다. 자네가 동학사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무슨 일인가? 그가 시치미를 떼자 필상과 희옥이는 웃음을 참느라고 인상을 썼다. 아무도 모를 일을 꿰고 있으니 놀랄 일이건만 병호는 동학사에 다녀온 일을 어찌 아는지 그것만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를 어찌 안단 말인가? 먼저 답하면 일러줄 참이네. 남의 말을 어찌 알고 행악질인지 모르겠네. 내 한 여인을 사모하게 되었기로 그 오라비에게 동의를 구하러 갔네. 기범이가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다. 재미라곤 삐약이 눈물만큼도 없는 자 같으니라고. 허둥지둥 거짓말도 좀 해야 어릴 맛이 나지. 그러자 이번에는 필상이 병호와 희옥이를 상대로 농을 쳤다. 희옥이 아우는 조만간 조카사우를 보겠네 그려. 병호 아우님, 강일어른이라고 미리 한번 불러봄이 어떠한가? 그리는 못하겠소. 먼저 동무로 삼았는데 어찌 그런 해괴한 짓을 한단 말이오. 그 말에 희옥이가 발끈하였다. 나는 이 혼자 반대세. 조카를 저런 자에게 내어줄 순 없지.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난 자네와 연을 끊겠네. 동무를 버리겠다니 눈이 멀었구먼. 둘이서 설왕설래 까불 적에 기범이가 다시 끼어들었다. 손을 잡고 발을 만진 건 아는데 다른 진전은 또 없었는고? 나를 비행이라도 하는 게야? 그 일은 또 어찌 한단 말인가? 공으로 일러줄 수야 있나? 먼저 답을 해야지. 동산까지 동행한 후 희옥이와 한 차례 더 보았을 뿐인데 무슨 일이 있다고 이하단들인가? 혼인 첫날 밤은 분구멍이 아니라 신방에 들겠다 덤비겠네 그리여. 그리 안 할 것 같은가?
필상은 물어놓고 두 사람의 원행이 걱정되어 그 봄에 멀찍이서 뒤따른 일을 실토하였다. 그랬으면 좀 거들량이지 그 수모를 격도록 둔단 말이오? 둘이서도 잘만 해내던 걸 뭐. 천주시리를 논할 때보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다. 그때보다 논할 분량이 적었고 문건을 읽는 일도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어지간히 방담을 나누었으니 시작하다는 듯 필상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내가 먼저 물꼬를 트겠네. 나는 이 문건을 읽으며 적이나 놀랐네. 그 놀람은 첫 문장에서 시작되는데 같이 보세나. 예로부터 계절은 서로 갈마들면서 순환하고 사계절이 각각 절정을 이루다 사그러진 후 다음 계절로 이어지는데 어떠한 착오나 바뀜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우주의 질서는 모두 하느님의 뚜렷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경서를 읽을 때 그럴듯이 여기면서도 내 옷 아닌 것을 입은 듯이 불편해지곤 했네. 천주시리를 읽을 적에는 더욱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는 맞는 옷을 입은 기분이더란 말이지. 내 계절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순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소 겪은 일이라 새롭지 않은 듯하지만 하은준이 요순 같은 말들로 머리가 헝클어질 때보다 훨씬 생생하여 감동도 컸네. 그간 익히 겪어서 당연한 줄 알지만 사시성세한다는 이 우주의 질서야말로 우리네에겐 하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필상이 흡족해져 고개를 끄덕이자 병호가 받았다. 리마두도 천주라는 말을 하였고 이 글에서도 그 말이 보입니다. 서학을 하는 분들은 천주를 하느님이라 한다더군요. 그런데 방금 형님은 이 글에 천주를 하느님이라 하였습니다. 어찌 그러합니까? 리마두가 말한 천주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비상한 능력을 갖춘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였네. 그런데 경주선비가 말하는 이때의 천주는 우주의 섭리 또는 그 변함없는 질서로 보였다네. 그래 저 광활함을 일컫는 큰 울타리라 함이 맞을성 싶어 하늘이라 말했네. 그러나 하늘이라고 바꿔 불러도 상관은 없겠지. 필상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기범이는 천주시리를 앞뒤로 뒤적여가며 접어서 표시하더니 새로 필사한 문건을 흔들며 나도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이러한 질서를 서학에서는 천주의 은혜라고 하지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말로 형용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천주의 은혜란 말은 옳지 않다. 이 문건을 쓴 자는 리마두가 말한 천주에 관해 이렇게 논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하고서 그는 접어놓은 천주시리를 펼쳤다. 리마두는 말하기를 만물은 천주로 말미암아 생기지만 천주는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천주는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영원토록 있으면서 본인은 세상을 비상한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새로 얻은 문건을 쓴 자는 뭐라 했느냐? 무위이화라 단언합니다. 이 우주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절로 이루어져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불가나 도가의 말처럼 보이지만 천지창조니 연기니 혹은 태극, 무국 하는 것들보다 덜 소란스러워 고개가 끄덕여집디다. 그러니 이제야 목에 걸린 가시가 빠진 것처럼 나는 시원해집니다. 대체 이 우주를 누가 뚝딱 만든단 말입니까? 저 우주에 생명의 기운이 무궁무진 창창하여 그로부터 무언가 생겨나고 절정에 이른 다음 소멸한다는 말은 이치에도 맞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천국이니 뭐니 그따위를 애써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기범이는 말을 마치고 책자와 문건을 갈무리하였다. 이미 말을 마친 두 사람이 병호와 희옥이를 쳐다보았다. 희옥이가 나섰다. 이 글에는 양의에 관한 말이 많은데 우리들이 이양선을 언급할 때 했던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글을 쓴 자는 양이거나 우리거나 간에 제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자 유심에 빠져 있다고 질타합니다. 야기들이 이양선을 보내 타국을 침략하는 것도 제 몸을 위해 빌 뿐이라는 서학의 저 각자 유심 때문이요. 조선의 탐과 노리며 부호들이 백성을 쥐어짜는 것도 기왕의 위계만을 중시하는 각자 유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쪽 저쪽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글귀가 있더란 말입니다. 보국안민이란 네 글자였습니다. 보국이 아닌 보국이었지요. 여럿의 힘으로 나라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것은 뜯어고치고 새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력이나 사람만을 바꿔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자는 뜻입니다. 몸이 벌벌 떨리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의 놀람으로 희옥이는 진저리를 쳤다. 사람들이 병호를 보았다. 난 동무님들 의견이 다 주옥 같다 여깁니다. 기둥이 될 경이나 사상은 골라 잡는지 대세에 따라 적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론 가운데서 선택하고 마땅한 게 없으면 세워야지요. 저는 이 문건이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제를 만났다는 말이 중첩되니 한편이라면 같은 말을 두 번 할 리 없지요. 하나든 둘이든 이 사람 글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저 찾아서 궁구해 봅시다. 강원도 적조함에서 나왔다니 그쪽을 수소문하면 될 듯합니다. 병호가 바라보자 필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러니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진단은 나오는데 처방이 좀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테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성인이 경을 언급하므로 다시 유학으로 가자는 말인가 의심이 났습니다. 희옥이의 말 맞다나 보국안민이란 말이 눈에 띄지만 여전히 실행 방략은 모호하였지요. 그래 그가 쓴 글이 더 있을지 모른다 판단하였습니다. 말을 경청하던 기범이가 핀잔을 두었다. 의견이란 게 그거야? 뭘 더 말할까? 자네가 다 해버렸는걸. 쳇, 정분이 나서 그런지 사람이 시시해졌네 그려. 요즘 이자는 날 놀리는 재미로 산다니까. 그때 필상이 생각난 듯 물었다. 경허 스님을 찾아 동의를 구했다 하였는데 뭐라 하던가?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알고 싶었던 바라 좌중이 조용해졌다. 그제는 병호도 얼굴이 상기되었다. 바쁜 일 끝나거든 찾아와서 결단 내겠다 합디다. 기범이가 잔을 탁 놓으며 툴툴거렸다. 재혼사 아니라고 한가한 소리만 내질렀구먼. 내가 오랍이라 하고 허락할까 보다. 이 사람아 아즈비가 있자는가. 이복의 희호가우 어서 대릴사위로 데려가소. 돈도 갈고 똥찌개도 주우면 좀 좋은가? 또 날 가지고들 그러네. 자자 술이나 드십시다. 그들은 술을 마셨고 여전히 병호를 안주 삼았다. 어둠이 내리자 더위가 수그러져 오두방정 떨며 놀기 딱 좋았다.